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김치 공장을 20년 넘게 꾸려온 여자입니다. 남편 하나 믿고, 친구 하나 믿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립니다. 저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 병이 제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고춧가루 물이 손톱 밑까지 배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그 앞치마요. 절인 배추를 들여다보며 소금 간을 보고 있는데 코끝으로 익숙한 짠내와 매운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저한테는 그 냄새가 밥 냄새였어요. 21살에 시장 골목 한 칸짜리 가게에서 시작해서 이 큰 공장을 세울 때까지 저를 먹여 살린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잠깐 웃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우, 이 냄새. 옷에 다 배겠네. 남편은 손으로 코를 막고 들어왔어요. 자기 아내가 20년을 맡고 산 냄새를 두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요. 저는 그때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원래 냄새에 예민한 사람이려니 했죠. 남편이 제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어요. 이거 좀 봐. 대행사 확장건이야. 확장? 응. 강남에 사무실 하나 더 내려고. 자금이 좀 필요해서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광고 대행사 사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숫자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3억? 3억? 많은 것도 아니잖아. 당신 공장 매출이 얼만데.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요. 이걸 좀 설명드려야겠네요. 남편은 그냥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장을 법인으로 돌릴 때 이 사람을 공동대표로 올려줬어요. 자금 담당 등기 임원 자리까지 줬습니다. 부부니까 믿으니까 회사 돈줄을 반쯤 쥐어준 셈이었죠. 법인 카드도 쓰게 했고 계좌 이체 권한도 넘겼어요. 광고 대행사라는 것도 사실 제가 차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번듯한 대표 명함 하나 갖고 싶어 하길래 제 돈으로 사무실 얻어주고 초기 자금 대주고 그렇게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확장을 하겠다며 또 3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법인 인감 도장까지. 인감은 왜? 담보 잡히려면 있어야지. 당신도 참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몰라.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석현 씨, 대행사 저번에 넣은 돈도 아직 회수 안 됐어. 아,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 3억은 무리야. 지금 공장도 원자재 값이 올라서 빠듯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봐온 얼굴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낯설었어요. 하여튼 당신은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아주 독해져. 뭐, 부모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평생 돈, 돈, 돈. 그러니까 당신 옆에 사람이 안 남는 거야.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 이 사람은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서 하는 소린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저를 찌르려고 골라 던진 말이었죠. 저는 아등바등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손이 트고 갈라져도 장갑 낄 새 없이 일해서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인데 그 20년이 이 사람 입에서는 그냥 돈밖에 모르는 독종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 됐어. 말을 말자. 남편은 서류도 안 챙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끝에 묻은 고춧가루를 보다가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헛웃음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친구가 서 있었어요. 정미정. 2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제 인생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죠. 고아원 출신이라 기댈 데 없이 자랐다는 그 얘기에 마음이 짠해서 저는 이 친구를 20년 넘게 챙겼습니다.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힘들 때마다 손 벌리면 못 본 척 못했어요. 친구는 들어오자마자 제가 현관에 둔 새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 이거 이번 시즌 거 아냐? 언니 눈은 진짜 좋아. 응, 지난주에 샀어. 앉아, 저녁 먹었어? 먹었어. 아, 언니. 나 이번 달 할당량이 좀 모자라서 죽겠어. 친구는 외제차 딜러였어요. 벤츠를 팔았죠. 실적이 안 나올 때마다 제가 법인 차량을 뽑아주면서 그 실적을 채워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얘기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언니, 근데 있잖아. 요즘 식품회사 인수하려는 큰 손들 많더라. 인수? 갑자기 무슨. 내 고객 중에 VIP가 하나 있는데 김치나 반찬 쪽 공장을 하나 사고 싶대. 언니네 같은데. 혹시 언니 공장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매각 생각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저는 소파에 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친구가 제 공장 지분을 물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은근하게 물 흐르듯이. 내 공장을 왜 팔아? 이거 하나 세우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니, 그냥 값을 좋게 쳐준다니까 궁금해서. 요즘 팔고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지분 구조, 매각 의사. 이 친구가 왜 그런 걸 물었을까?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런 걸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가 돌아가고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다시 나갔습니다. 회계 파일이라도 들여다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까 싶어서요.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숫자를 봐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그 숫자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자금 담당 권한으로 대행사에 넘긴 돈.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지원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명목이 애매한 것들.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리저리 돌아나간 자금들. 처음엔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어요. 대행사로 들어간 돈이 다시 개인 계좌로 빠지고 그게 또 어딘가로 흘러가고 마치 누가 일부러 흐름을 흐려놓은 것처럼요. 이게 뭐야 대체. 새벽까지 파일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날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잠도 못 잔 채로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걸쳐진 남편 외투를 정리하려고 집어들었어요. 세탁소에 맡기려고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뭔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그걸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여성용 명품 가방, 그리고 귀금속. 결제 금액을 보니 눈앞이 아찔했어요. 문제는 그게 제 취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쓰는 브랜드도 아니었고 저는 그런 걸 받은 적도 없었어요. 결혼기념일에도 제 생일에도 이 사람은 저한테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수증 속 물건들은 누군가에게 갔다는 뜻이었죠. 저는 영수증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른 여자가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드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대신 어젯밤에 본 그 이상한 자금 흐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친구가 물었던 공장 지분 얘기도요. 하나하나는 그냥 스쳐 지나갈 일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자꾸 한자리에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조용히 다시 접어서 제 가방 안에 넣었어요. 버리지 않고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남편의 세탁물을 개고 있었습니다. 손은 옷을 정리하는데 머릿속은 어제 그 명품 영수증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셔츠 안주머니에서 또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반으로 접힌 걸 펴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유아용품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죄다 최고급으로만요. 수입 젖병, 유모차, 베네옷, 아기 이불까지. 결제 금액을 보니 눈이 다 흐려졌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20년이 넘도록 없었어요. 그게 이 집의 가장 아픈 구석이기도 했죠. 명절만 되면 저는 그 얘기가 나올까봐 늘 조마조마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우리 집, 그 사람 셔츠 주머니에서 갓난아이 물건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다 차가워지더라고요. 단순한 바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났습니다. 대신 머리가 아주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오히려 머리부터 굴러가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요. 그날은 마침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법인 차량 3대 리스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어디서 하냐고요? 친구 매장에서요. 벤츠 딜러인 그 친구 실적 채워주려고 이번에도 계약을 그 친구한테 몰아주기로 했었죠. 저는 늘 그랬어요. 그 친구 형편이 안 좋을 때마다 차를 뽑아서 실적을 채워줬으니까요. 저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매장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왔어요. 언니, 어서 와. 커피 한 잔 타줄까? 됐어. 설이나 처리하자.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 잠을 좀 못 잤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친구가 점심을 먹고 가라고 팔을 붙잡았습니다. 근처 식당에 마주 앉았죠.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젓가락을 드는 손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갓나가는 거였죠. 그리고 옆 의자에 툭 올려둔 가방. 저는 그 가방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그 사람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 거기 적혀 있던 브랜드, 그 물건, 눈앞에 있는 이 반지와 이 가방이 그 영수증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바바리 목에 턱 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미정아, 그 반지 예쁘다. 새로 샀어? 이거. 친구는 잠깐 손을 감추듯 하더니 웃었어요. 그냥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지 뭐. 나 요즘 힘드니까. 가방도 새 거네. 그것도 좋아 보인다. 그것도. 언니, 나도 이제 좀 나한테 쓰면서 살려고. 나이 드니까 나밖에 없더라.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남자라곤 없다던 이 친구가 이 비싼 걸 어디서 받았을까?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저한테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그래서 늦둥이 아들을 하나 입양했다고요. 남자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갖고 싶었다고. 저는 그때 이 친구 손을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면서요.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라고 봉투도 쥐어줬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 반지와 가방을 자기가 자기한테 준 선물이라고요? 벤츠 실적도 못 채워서 저한테 매번 손 벌리는 사람이. 머리가 복잡했지만 그때까진 그냥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20년 친구인데 설마 그럴까 싶었죠.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이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언니, 나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무슨 일정? 그냥 좀 중요한 거. 매장 일이야? 아니. 다음에 얘기해. 미안, 다음엔 내가 밥 살게. 친구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평소엔 저랑 헤어지기 아쉬워서 커피에 디저트까지 시켜놓고 수다 떨다 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급한 뒷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콕 걸렸습니다. 작은 가시처럼요. 저는 밥값을 계산하고 나오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점심은 먹었나 싶어서 대행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받더라고요. 네, 대표님이요? 아, 대표님 오전에 나가셨는데요. 어디 가셨는데? 그게 중요한 일정 있으시다고만 하시고 저희도 어디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은 되고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요한 일정. 그 사람도 친구도 같은 오후에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중요한 일정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어제 그 영수증, 오늘 그 반지,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자꾸 한 줄로 이어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연일 거라고 속으로 자꾸 도리지를 쳤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예요. 20년을 같이 산 남편이고요. 그 두 사람을 한자리에 놓고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게 그 자체로 죄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문득 하나가 더 떠올랐어요. 그 사람 차, 검은 세단. 그것도 사실 공장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였거든요. 제가 대준 차죠. 법인 차량이니까 회사에서 위치를 다 볼 수 있었어요. GPS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서 법인 차량 관리 앱을 켰습니다. 그 사람 차를 찾았어요. 위치를 눌렀습니다. 지도가 뜨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대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거래처도 아니었어요. 친구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손이 다 떨리는데 발은 이미 차 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운전대를 잡고 그 아파트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몇 개나 지났는지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서늘했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몰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VIP 전용이라고 적힌 구역에서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거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검은 세단.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친구 차. 두 대가 마치 원래 한 짝인 것처럼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사람 둘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친구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매일 그러는 사람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친구가 그 사람 팔에 손을 얹는 게 보였어요. 저는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옛날 기억 하나가 머리를 스쳤어요. 언젠가 이 친구가 웃으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요. 언니, 나 우리 집 도어록 비밀번호도 언니 공장 창립일로 맞췄다. 428. 언니 따라서. 그땐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 네 자리 숫자가 칼처럼 다가왔습니다. 유아용품 영수증, 빼돌려진 회사 자금, 사라진 두 사람, 그리고 이 아파트, 흩어져 있던 게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집 한 채를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층에서 내려서 그 집 문 앞에 섰어요. 도어록 패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이걸 눌러도 되나, 누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눌렀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알림음이 울리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세상이 그 소리 하나에 소리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현관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신발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남자 구두. 저는 그 구두를 압니다. 그 사람이 이태리에서 맞췄다고 자랑하던 제 돈으로 산 그 맞춤 수제화요. 자기 아내한테는 냄새난다고 코를 막던 사람이 여기서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편하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 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거실 카펫 위에 아기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최고급 카펫, 그것도 제가 예전에 이 친구 집들이 선물로 사준 그 카펫 위에요. 딸랑이, 곰인형, 원목 장난감. 어제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거기 적혀 있던 물건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목록을 보고 물건을 맞춰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의 가구들. 저는 그것도 다 알아봤어요. 이 친구가 이사할 때마다 제가 보태준 것들이었으니까요. 소파, 장식장, 식탁. 제 돈으로 채워진 그 집 안에 저만 쏙 빠진 채로 세 식구가 사는 흔적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 그리고 아이. 저만 빼고요. 그 순간 살짝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자 웃음소리, 여자 웃음소리. 아주 편안하고 다정하고 오래 그래온 사람들처럼 익숙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울리는데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는 그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두 사람이 침대에 있었습니다. 옷을 반쯤 걸친 채로요. 흐트러진 이불 속에서 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언니. 주미야. 이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방을 둘러봤어요. 이상하게 그 순간엔 두 사람 얼굴보다 다른 게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맡 협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요. 그 봉투에는 제 김치 공장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회사 봉투가 왜 여기, 이 침실 협탁 위에 있는 건가? 저는 홀린 듯이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언니, 그거 손대지 마. 친구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이미 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서류를 빼들었습니다. 양도 계약서였어요. 제 김치 공장을 그 사람하고
친구 공동 명의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이름, 지분, 넘겨받을 사람 이름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 친구 이름이 나란히요. 그런데 딱 한 군데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 인감날일란, 제 도장 자리만요. 손이 벌벌 떨렸어요.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저를 통째로 삼키려고 미리 만들어둔 덫이었습니다. 제 도장만 찍히면 20년을 바친 제 공장이 저 두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베이비 모니터였어요. 옆방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그 기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하고요. 친구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엄마가 아기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그 몸짓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입양했다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혼자 외로워서 아들 입양했다며. 나한테 울면서 그랬잖아.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요. 두 사람 얼굴에 답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입양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낳은 친자식이었어요. 입양이라고 저를 속인 거였죠.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라고 준 그 봉투를 받아가면서요. 이제야 다 맞춰졌습니다. 두 사람은 제 인감을 훔치거나 아니면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도장을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공장을 통째로 넘긴 다음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뜰 계획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3억이 필요하다며 인감을 내놓으라던 것도, 친구가 공장 지분 구조를 캐물었던 것도 다 이걸 위한 밑작업이었던 겁니다. 저는 20년을요. 이 두 사람한테 20년을 줬어요. 그런데 그 20년이 이 협탁 위에 놓인 계약서 한 장으로 정리되려던 거였습니다. 제 도장 하나면 끝나는 일로요. 가슴이 무너지는데 이상하게 손은 침착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지도 물을 끼얹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할 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 순간 알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저 두 사람은 나중에 저를 미친 여자로 몰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이불을 끌어안고 벌벌 떠는 두 사람 얼굴부터 바닥에 널린 아기 물건, 협탁 위에 공장 봉투 가리고 제 도장 자리만 비어있는 그 위조 계약서까지 천천히 차갑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그거 찍지 마. 친구가 이불을 두른 채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지금 남의 집 무단 침입한 거야. 그거 다 불법이라고. 그 사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다 걸렸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문 열고 들어온 걸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든 채로 그 사람을 봤어요. 불법? 남편이 아내 친구랑 침대에 있는 거는 뭔데? 언니, 그게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봐.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려고 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면서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거 그대로 경찰에 넘길 거야. 그 말에 친구가 멈칫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까 그 계산만 있었죠. 20년을 봐온 얼굴에서 저는 그걸 다 읽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 위조 계약서가 똑똑히 담기도록 각도를 맞췄어요. 회사 로고, 두 사람 이름 비어있는 제 도장 자리.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 서류가, 이 아기 울음소리가, 이 신발이, 오늘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이 훗날 법정에서 저 두 사람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걸 알았어요. 녹화 버튼 위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안의 공기를, 두 사람의 벌거벗은 뻔뻔함을, 20년 우정과 결혼이 실은 무엇이었는지를 그렇게 카메라 안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어요.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났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에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카메라 렌즈 앞에서도 그 사람은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우더니 오히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제 앞을 턱 막아서더라고요. 그래, 다 봤어? 이제 속 시원해? 뭐, 당신이 알아? 나랑 미정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그 사람은 저를 노려봤어요. 걸린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 같은 얼굴로요. 우리 20살 때 만났어. 근데 돈이 없었어.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미정이 뱃속에 있던 애를 지웠다고. 병원비가 없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때 그 애를 못 지켰어.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가난이 우리를 갈라놨다고. 근데 다시 만났어.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그때 잃어버린 애를 이 애로 채우려고 한 게 그게 그렇게 죄야?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나오다 말았어요. 당신 그 잃어버린 인생을 내 돈으로 되찾으려고 했다고? 당신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어차피 남아도는 돈이잖아. 나는 그냥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인생을 되찾으려던 것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원래 자기 것이었어야 할 인생. 20년을 저랑 살면서 제 돈으로 밥 먹고, 제 돈으로 회사 차리고, 제 돈으로 명함 파고 다닌 사람이 그게 다 잘못 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인생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진짜 인생을 되찾는 미천으로 제 20년쯤은 써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친구가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몰라. 부모 사랑 다 받고 자란 언니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우린 평생 가난에 짓눌려 살았어. 발버둥 쳐도 안 됐다고. 부모 사랑을 다 받고 자라. 그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며칠 전 공장에서 저한테 던진 그 말이요. 이 두 사람은 입만 열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고생 없이 곱게 자란 운 좋은 여자로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남의 배추 다듬어주며 밥을 얻어먹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 두 사람 앞에서 꺼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상처를 저를 짓밟는 두 사람 앞에서 변명거리로 내놓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그래서 내 공장을 내놓으라고? 친구가 이불을 두른 채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언니는 운이 좋았던 거야. 그냥 때를 잘 만나서 돈을 번 거라고. 언니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는데? 그러니까 공장 지분 정도는 우리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 저는 그 단어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남의 남편을 빼앗고 20년 친구를 속이고 남의 회사를 위조 서류로 통째로 삼키려던 걸 자기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불쌍하니까 남의 것을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가난했으니까 남의 피땀을 훔칠 자격이 있다는 거였죠.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 고춧가루 물이 든 손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던 손. 손이 트고 갈라져도 장갑 낄 새 없이 소금을 만지던 손. 20년 동안 이 손으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손을 보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제 20년이 그냥 운 좋게 번 돈으로 보인다는 게, 그래서 자기들
상처 치료비로 뜯어가도 될 전리품으로 보인다는 게 그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가슴 안에 있던 슬픔이 그 순간 다 타버렸습니다. 죄도 안 남게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무너지던 세상이 그 한마디에 오히려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20년 동안 사람이 아닌 것들한테 정을 쏟았구나. 그러니 사람한테 하듯 슬퍼할 필요도 없구나. 저는 앞을 막아선 그 사람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세게요. 그 사람이 휘청하고 물러났어요. 너희들 그 대단한 첫사랑.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거 이제 법정에서 평가받게 될 거야. 얼마짜리인지. 주미야, 잠깐만. 친구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상? 좋아. 너희가 나한테 받을 보상. 내가 아주 확실하게 챙겨줄게. 한 푼도 안 빼고.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을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업로드 완료라는 표시가 뜨는 걸 확인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방에서 서류를 태우든 계약서를 찢든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 뭐라고 뒤에서 소리치는 것도 같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그 집을 나왔어요. 미련 없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는데 손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봤더니 고춧가루 자국이더라고요. 아침에 공장에 들렀다가 온 손이었으니까요. 저는 휴지를 꺼내 그 자국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도 닦고 운전대도 닦고요. 그렇게 손을 닦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 위에서 벌거벗고 있던 두 사람이 부끄러운 거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회사 자문 변호사, 강 변호사한테요. 신호가 2번 울리고 받더라고요. 네, 대표님. 강 변호사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강 변호사가 잠깐 조용해졌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차 안에서 조금 전 그 집에서 본 걸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과 친구, 그 아이, 그리고 위조된 양도 계약서까지. 다 듣고 나서 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감정 빼고 들으셔야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울고 싶으셔도 지금은 안 됩니다. 저쪽이 먼저 감성파리로 나올 겁니다. 불쌍한 첫사랑, 가난했던 과거. 그걸로 여론부터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쳐야 합니다. 어디부터요? 남편분이 공동대표의 자금 담당 등기 임원이라고 하셨죠. 회사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권한부터 뜯어내야 합니다. 그게 첫 수예요. 권한 박탈하고 자금 봉쇄하고 저쪽이 정신 차리기 전에요. 좋아요. 내일 아침 회사에서 뵙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저 위로 솟아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두 사람이 지금쯤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죠. 저는 시동을 걸고 백미러 한번 보지 않은 채 그 아파트를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눕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침대에 누우면 그 아파트 안방이 자꾸 떠올라서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새벽 내내 강 변호사가 일러준 걸 종이에 적었습니다.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머리는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누구보다 먼저 공장에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대표실 금고였어요. 법인 인감도장하고 중요한 서류들이 다 들어있는 금고요. 저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비밀번호를 전부 바꿨습니다. 예전 번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428이었어요. 공장 창립일. 그 사람도 알고 친구도 아는 그 번호요. 번호를 새로 누르는데 손끝이 다 서늘하더라고요. 이 도장 하나 지키려고 이 새벽에 이러고 있다는 게 20년을 부부로 산 사람한테서 내 회사 도장을 숨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는 게요. 번호를 바꾸고 저는 인감을 꺼내 손수건에 싸서 제 핸드백 안쪽에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 몸에서 안 떼어놓을 생각이었어요. 8시가 좀 넘어서 강 변호사가 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표정 하나 흔들림 없이요. 저는 대표실에 글을 안 치고 어제 확보한 걸 책상 위에 다 펼쳤어요. 클라우드에서 뽑은 영상 캡처, 위조된 양도 계약서를 찍은 사진, 그리고 밤새 정리한 자금 장부까지요. 강 변호사가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대표님,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디가요? 이 자금 흐름 보세요. 대행사로 지원금 명목으로 나간 돈이 다시 남편분 개인 계좌로 빠졌어요. 그게 또 6명의 계좌로 넘어갔고요. 이건 지원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명백한 횡령이요. 자금 담당 등기 임원이 회사 돈을 자기 개인 용도로 빼돌린 거니까요. 여기에 위조 계약서까지 있으면 사문서 위조에 횡령까지 붙습니다. 형사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사실로,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이 일을 다룰 수 있다는 게요. 강 변호사님, 저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 나 불쌍하게 만드는데 선수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로 사람 마음 흔드는 거요. 나도 20년을 그거에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이 그 감성팔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끝을 봐야 해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저쪽이 여론전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절차로 숨통을 끊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첫 번째는 권한 박탈, 두 번째는 자금 봉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임시 주주총회하고 이사회 소집 요건, 제가 밤새 다 검토했습니다. 대표님이 최대 주주시니까 오전 중에 다 가능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시작하죠. 9시가 되자마자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절차대로 서류대로요. 저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그 사람의 공동대표 자리와 자금 담당 등기 임원 자리를 그 자리에서 해임했습니다. 20년 동안 회사 돈줄을 쥐고 있던 그 손에서 모든 권한을 뜯어냈어요. 법인카드 정지, 계좌 이체 권한 정지, 은행에도 바로 통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였어요. 저는 그 사람 광고 대행사로 매달 나가던 운영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회사 차려줄 때 넣은 초기 투자금 5억. 그걸 즉시 회수하겠다는 통보서를 발송했어요. 강 변호사가 문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이거 발송되는 순간 대행사는 자금줄이 완전히 막힙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보내세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20년 만에 제 회사를 제가 온전히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그 사람이 공장에 들이닥쳤어요.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며칠 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코를 막고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는데 이번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카드가 다 막혔어. 통장도 다 정지됐고. 알아. 내가 그랬으니까. 내일 당장 대행사부도 나게 생겼다고. 투자금 회수 통보까지 보내. 당신 미쳤어? 저는 책상에 앉은 채로 그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돈 없으면 하루도 대표 노릇 못하는구나. 너, 뭐, 어제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카드 하루 막혔다고 이렇게 달려오네. 그 잘난 대표님이 왜 내 통장이 잠기니까 이렇게 무너지실까? 그 사람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대꾸를 못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 것이라던 그 인생이 사실은 제 통장 위에 얹혀 있던 인생이었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더라고요. 주미야, 그래도 직원들이 있잖아. 우리 대행사 직원들. 걔네 월급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이번 달만 좀 도와줘. 직원들 월급이요. 자기가 그 회사 돈으로 딴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아기 물건 사주고 그러다 걸린 사람이 이제 와서 직원들 월급을 방패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아침에 강 변호사한테 받아둔 서류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서 그 사람 앞으로 툭 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소장, 그리고 위자료 청구서. 그 사람 손이 멈췄습니다. 유책 배우자한테 법이 인정하는 제일 높은 위자료. 거기 다 적혀 있어. 직원들 월급 걱정하기 전에 내 앞가림부터 하는 게 좋을 거야. 주미야, 진짜 1억이야? 20년을 살았는데. 20년. 저는 그 말을 따라했어요. 그래, 20년. 그 20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줬는데. 냄새난다고 코나 막았지. 독하다고 욕이나 했지. 그러면서 딴 살림 차리고 내 회사 훔칠 서류나 만들었지. 그게 내 20년이야. 그 사람은 소장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렀어요. 보안팀, 대표실로 좀 올라와 주세요. 잠시 후 보안 요원 둘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가리켰어요. 이분, 이제 우리 회사 사람 아니에요. 나가시는 것 좀 도와드리세요. 주미야, 이거 나. 야, 놓으라고. 그 사람은 보안 요원들 손에 붙들려 끌려나갔습니다. 대표랍시고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직원들이 다 보는 공장 로비 한복판에서요. 사무실 밖으로 소리가 다 울렸어요.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 짓밟힌 게 억울해서요. 저는 그 모습을 창가에 서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손끝 하나 안 떨렸어요. 그 사람이 로비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숨 돌릴 새도 없었어요.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법인 차량 관리 포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벤츠 세대가 떴어요. 친구 실적 채워주려고 이번 달에 계약한 그 차들이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여자 차례였어요. 컴퓨터 화면에 벤츠 세대가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친구 실적 채워주겠다고 계약한 바로 그 법인 차량들이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오면서 그 친구 손가락에 낀 반지가 이상하다 싶었던 그날이요. 저는 강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 리스 계약 제가 지금 파기하면 어떻게 되죠? 위약금이 상당히 큽니다.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다만 위약금은 회사가 무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잡은 딜러 쪽에 타격이 가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쪽으로 가시게요? 네.
그 여자 실적으로 잡힌 계약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강 변호사가 절차를 짚어줬습니다. 저는 그대로 리스 계약 3건을 한꺼번에 파기했어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그 여자한테 위약금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딜러 실적 취소에 위약금 부담까지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 여자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20년 동안 억척스럽게 쌓아 올린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우수 딜러라는 자리요. 그 매장에서 실적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손님들한테 다정하게 굴고 인맥 관리 잘하고 그게 그 여자 밥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줄을 끊기로 했어요. 강 변호사를 통해 그 여자가 근무하는 자동차 매장 지점장 앞으로 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익명으로요. 그 여자가 고객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그 고객의 회사 재산을 위조 서류로 가로채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였어요. 증거도 함께요. 이런 판매직은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고객 남편이랑 바람나서 그 회사 재산까지 넘보던 딜러. 그런 사람한테 누가 몇 천만 원짜리 차를 맡기겠어요. 지점장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며칠 뒤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언니 나야. 목소리가 다 갈라져 있었어요. 울고 있더라고요. 나 잘렸어. 매장에서 잘렸다고. VIP 계약들 다 취소됐고 위약금이 5천만 원이 넘어. 언니 나 이제 어떡해. 언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언니밖에 없어.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여자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하던 말이었어요. 언니밖에 없어. 그 말에 저는 매번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었죠. 그런데 이번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미정아. 응, 언니. 응. 입양했다며. 그 아이. 나한테 울면서 그랬잖아. 혼자 외로워서 아들 하나 들였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그 여자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내가 준 봉투, 기저귀값 하라고 준 그거. 그거 어디다 썼어? 그 사람이랑 낳은 애, 그 애 기저귀 사는데 썼어? 언니 그게. 됐어. 살려달라는 말 나한테 하지 마. 나는 이제 널 살릴 마음이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더 하려는 것 같았는데 듣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하는 일이었어요. 클라우드에 올려둔 영상, 위조 계약서 사진, 자금 장부.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경찰이 그 여자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어요. 제가 도장 찍을 자리만 비워둔 채로 놓여있던 그 위조양도 계약서, 그 원본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걸 없애지도 못한 채로요. 제가 그날 영상으로 다 찍어뒀으니 태우거나 찢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두 사람도 알았겠죠. 그리고 두 사람 개인 계좌까지 전부 가압류로 묶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얹었어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유아용품 결제 내역, 명품 영수증, 그리고 그 여자 아파트 출입 기록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이었죠. 가난했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남의 것을 뺏어도 된다고 믿었던 두 사람이 불과 며칠 만에 수억 원짜리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자기들이 파려던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사람 회사였습니다. 자금 지원이 끊기고 5억 회수 통보까지 받은 그 광고 대행사는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채권자들이 사무실로 몰려가서 집기를 하나하나 다 뜯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책상,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던 가죽 소파까지요. 저는 그날 그 사무실 건너편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근처에 거래처가 있어서 지나던 길이었는데 마침 그 광경이 눈에 들어온 거죠. 건물 앞에서 그 사람이 채권자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있었습니다. 돈 내놔. 우리 돈 어디 갔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은 무슨 곧이야. 이 사기꾼 새끼야. 그 사람은 멱살을 잡힌 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표랍시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이 자기 회사 앞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셔츠는 다 구겨진 채로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걸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인생 위에 얹혀서 대표 노릇하던 사람이 그 받침이 사라지니까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었으니까요. 길바닥이요.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도 채권자들 고함도 다 창밖에 두고요. 그리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 속에서 그 사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이 모든 걸 매듭짓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장 일에만 매달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배추부터 들여다보고 밤에는 수출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생각도 그 여자 생각도 별로 안 났어요. 바쁜 게 약이었던 건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이미 두 사람을 다 지워버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과 손해배상 건으로 조정을 하자고요. 조정실에 나오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자리에 뭘 입고 갈지 고민도 안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새로 맞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앞치마도 고춧가루 냄새도 없는 반듯한 정장이요. 거울을 보는데 낯설더라고요. 20년 동안 앞치마 뒤에 숨어 살았던 사람이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법원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변호사가 먼저 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사람과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고 잠깐 숨을 멈췄어요. 한 달 만에 봤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볼이 홀쭉하게 패여 있었어요. 그렇게 다려입던 셔츠는 구겨져 있고 눈은 퀭했습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반짝이던 반지도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고 옷은 후줄근했어요.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눈물겹게 포장하던 첫사랑이라는 것이 제 돈이라는 받침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애틋함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에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조정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복도에서부터 봤어요. 두 사람이 조정실 밖 복도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아니, 싸운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계약서만 안 만들었어도.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 뺨을 올려붙였어요. 짝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공장 넘겨받자고 한 게 누군데?
네가 지분 캐물었잖아. 내 욕심 때문이었어. 그 사람도 지지 않고 그 여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복판에서 서로 밀치고 붙잡고 욕을 퍼부었어요.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네가 나 꼬드긴 거잖아. 뭐, 꼬드겨? 네가 먼저 나한테 매달렸으면서 마누라 돈으로 살던 주제에 이 여자가 진짜. 법원 직원들이 달려와서 두 사람을 뜯어 말렸어요. 그 광경을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가난의 상처를 위로해 주겠다던, 잃어버린 인생을 함께 되찾겠다던 두 사람이요. 이제는 남은 동전 한 잎을 놓고 서로 물어뜯는 원수가 돼 있었어요.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애초에요. 그냥 제 돈을 나눠 가질 공범이었을 뿐이었죠. 그 돈이 사라지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짐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워할 힘도 안 들더라고요.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관이 가운데 앉고 저와 강 변호사가 한쪽에, 두 사람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조정이 시작되자 그 사람은 또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난했던 첫사랑, 지울 수밖에 없었던 아이, 어쩔 수 없었던 사정. 조정관 앞에서 눈물까지 짜내며 동정을 구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은 피해자라는 듯이요. 그런데 강 변호사는 그런 감성파리가 통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관님, 감정에 앞서 사실부터 확인하시죠. 강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건 피고 김석현 씨가 자금 담당 등기임원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입니다. 지원금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전액 사적으로 유용됐습니다.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 사람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건, 강 변호사가 또 한 장을 올렸습니다. 두 피고가 원고의 회사를 공동 명의로 넘기기 위해 위조한 양도 계약서입니다. 원고의 인감날일날만 비워둔 채로요. 원고 몰래 이걸 실행하려던 정황이 영상으로도 확보돼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그날 아파트 협탁 위에 놓여있던 봉투를 떠올렸어요. 제 회사 로고가 찍힌 그 봉투, 저를 통째로 삼키려던 그 종이 한 장이 이제는 저 두 사람 목을 조르는 밧줄이 돼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조정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조정관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저 여자는 절대 몰라요. 평생 배부르게 산 사람이 저희 같은 사람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는, 정미정 씨, 강 변호사가 그 여자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한데 아주 서늘했어요. 과거가 어떠셨든 그게 타인의 재산을 위조 서류로 가로챌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사연을 재산 분할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인정할 뿐이죠. 그 여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꾸할 말이 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쌍하니까 남의 것을 가져도 된다는 그 논리가 이 방 안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눈물이 아니라 서류가 말을 했으니까요. 조정관이 서류를 다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의 유책 사유는 전부 인정됐어요. 불륜,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 법이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위자료가 저한테 지급되도록 조정됐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제 공장을 세우는데 기여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20년을 제 옆에 있었어도 그 회사에 손끝 하나 보탠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빼돌린 회사 돈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만 잔뜩 떠안게 됐습니다. 얻은 건 하나도 없고 갚아야 할 것만 산더미로 남은 거죠. 그리고 그 여자한테는 상간녀 위자료 지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조정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는 동안 저는 먼저 조정실을 나섰어요. 그런데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그 사람이 저를 쫓아 나왔습니다. 주미야, 주미야, 잠깐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더니 그 더러운 복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어요. 주미야,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살려줘. 제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봤어요. 저는 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정이는? 내 첫사랑은 어쩌고. 그러자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은 채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걔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야.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너야. 저 여자가 나 꼬드긴 거라고. 나는 그냥 정에 약해서. 저는 그 순간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한 달 전엔 그렇게 눈물겨운 첫사랑이라며 저한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첫사랑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었으니까요. 살겠다고요. 자기 살자고 그렇게 애틋하다던 여자를 순식간에 배신하는 그 밑바닥이 저는 오히려 다행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이었는지 마지막까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은 그 손을 벌레 떼어내듯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주미야, 제발. 20년 동안 나한테 정이라는 게 있긴 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정 얘기하지 마.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저는 그 사람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뒤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그 여자가 벽에 기대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이제 원망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저는 조정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 두 사람을 완전히 등졌습니다. 일말의 연민도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법원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뒤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뭐가 나 때문이야, 이 사기꾼아. 서로를 원망하며 악을 쓰는 소리가 주차장 콘크리트 벽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등지고 제 차로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톱 밑엔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는 고춧가루 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손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 만날 때 손을 자꾸 감췄죠. 그런데 그날은 이 손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손이 저를 지켜준 거였으니까요. 가짜 우정을 붙잡느라, 거짓된 사랑을 유지하느라 저는 그 긴 세월을 참고 살았어요. 냄새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앞치마를 벗지 못했고 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갑을 열었죠. 그 억울한 세월이 마침내 깨끗하게 청산됐습니다. 그 뒤로 6개월이 흘렀어요. 모든 소송에서 저는 완승했습니다. 위자료도 손해배상도 상간녀 위자료도 다 인정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김치 공장이 대규모 해외 수출 계약을 따냈거든요. 사실 그 여자가 예전에 은근슬쩍 물었던 그 식품회사 인수하려는 VIP요. 지분 구조가 어떻고 매각 의사가 있냐고 캐물었던 그 얘기. 알고 보니 진짜 큰 손은 저를 사려던 게 아니라 제 김치를 사려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제 회사를 헐값에 삼키려고 물밑 작업하던 그 시기에 정작 세계 시장은 제 김치를 알아본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새벽 4시에 배추를 절이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밤마다 연고를 발라야 했던 그 시절이요. 그 손으로 담근 김치가 이제 바다를 건너 세계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냄새 배인 앞치마 뒤에 숨지 않았어요. 최고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공장을 순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대표님 하고 부를 때마다 그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강 변호사가 회사에 들렀습니다. 마무리된 서류들을 정리해주면서 그 두 사람 소식도 전해줬어요. 대표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이요? 네. 남편분은 아니, 김석현 씨는 빚을 갚느라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갚는 신세죠. 저는 잠깐 그 사람 손을 떠올렸어요. 다림질한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차고 대표랍시고 우아하게 굴던 그 손이요. 이제 그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있다니. 원래 자기 인생을 되찾겠다더니 결국 되찾은 게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미정 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위조의 횡령 공범까지 겹쳐서요. 그 아이는요? 저는 그 질문을 하면서 목이 살짝 잠겼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를 잘못 만났을 뿐이죠. 법원 보호 조치로 정미정 씨 친척 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자랄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물어뜯다가 결국 그 아이하고도 생이별을 하게 됐다는 게 씁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만든 결과였어요. 과거가 가난했다는 걸 핑계로 남의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던 그 지독한 가난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위로 올라가려다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직원들을 최고급 호텔로 초대했습니다. 수출 계약 성공 기념 회식이었어요. 정말 저를 위해 땀 흘려준 사람들이었죠. 저랑 같이 새벽에 배추를 절이고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고 매운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일해준 사람들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제 정당한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20년 동안 엉뚱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냈던 그 돈을 이제야 제대로 된 곳에 쓴 거예요. 연회장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직원들이 저한테 잔을 부딪히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게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다 여러분 덕분이죠. 저는 잔을 들며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연회장 벽에 걸린 큰 거울 앞을 지나게 됐어요. 저는 거기 비친 제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여자는 더 이상 남편한테 냄새난다고 구박받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친구한테 물주로 이용당하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무시당하던 그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쓴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누가 씌워준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그 매운 손으로 20년을 바쳐 만든 왕관이었죠. 남편도 친구도 그 누구도 저한테 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한테서 뺏으려고만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다른 사람의 불우한 과거가,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결코 제 피땀 흘린 노력의 값을 깎아내릴 수 없다는 걸요. 남이 아프다고 해서 제 것을 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동정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제 인생 전부를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저는 살짝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반겼어요. 저는 잔을 높이 들고 새로운 사업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엔 어느 나라로 김치를 보낼지, 공장을 얼마나 더 키울지.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자, 우리 회사의 두 번째 시작을 위하여.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두 번째 축배를 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아픈 과거가 내 인생을 통째로 가져갈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동정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나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라 우정이라 믿으며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당신 자신부터 지키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당신의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